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손수저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진행을 하니까 제 첫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치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네, 저는 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꽃. 예, 모든 사회 문제의 정점에 있는 꽃. 그래서 굉장히 잘 바로 서야 되고 예쁘게 펴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일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쁜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장. 저는 정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예. 사회적 약자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사회는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제 정치의 시작은 이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사랑을 널리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꽃과 사랑. 두 분 말씀대로 좀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이 정치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첫날이고요. 그래서 국무회의도 을지 국무회의로 명명됐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또 야당대로 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고, 여권 새누리당 안에서는 뭐 이 조금 더 이 엇갈리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요.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이 뭐 짚어보기는 좀 시간이 적절치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이번엔 조한기 위원장부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탄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사소한 허점이라도 철저히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번 이런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청와대 또 통일부 외교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고, 걱정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도 안보실장도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보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재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 안보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를 해도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이 안보로 할 것 같으면 개인에겐 건강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정말 당연하다고 같이 공감을 하지만,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엇박자가 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말꼬리 잡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 시일이 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이런 식이죠. 4일에는 사건이 났다고 보고가 된 것이고 5일에는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이 보고된 것이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이기 위해 유엔군과 공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시일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엇박자 아니냐, 컨트롤 타워의 무능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말꼬리 잡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성토한 분들은 새누리당 내부의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현지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님, 전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승민 의원님, 또 김무성 대표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여당이라고 제가 옹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목소리조차도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지금 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라고 공방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정은입니다. 즉 지금은 책임 운운할 그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3번째 경계 실패를 했습니다. 노크 기순, 대규 기순, 이번에 목함 지뢰까지. 그렇다면 국민들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안보태세가 허술하지 않느냐, 여기에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그리고 군이 오늘 대통령 지시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보태세에 대한 점검은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야당은 왜 그렇게 경계를 하지 못했냐, 강경 조치를 취하지 못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권 때를 회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한 소행이 100% 증명이 됐던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는 일본에 가서 월드컵 관람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깐 오해하신 것 네네. 같은데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착각하신 네네네. 것 그 같고요. 사건적인 연평해전 예, 말씀하신 거예요. 연평해전, 그래요. 연평 돌방울 말고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외교적인 결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부상이었지만 그때는 사망자가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귀해 본다면 지금의 대처가 그렇게 왜 야당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한기 위원장이나 또 손수효 위원장이나 뭐 안보를 단단히 다지고 또 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동성입니다. 예. 그 북한이 그런데 이거 남쪽에서 모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자마자 SNS상에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이제 막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뭐 이게 그 자작극 아니냐 이런 류의 괴담들입니다. 물론 SNS상에서 그런 괴담들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그 어떻게 이게 또다시 남남 갈등으로 번질까 봐 사실은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보 문제까지도 유언비어가 괴담이 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고요. 우리 사회가 무언가 불신이 팽배한 사회라는 것을 역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의 70%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와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또 특히 공기관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무언가 연대의식이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불신 문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의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절대 다뤄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에도 약 1년 정도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자작극이니 북한의 소행이 맞니 아니니 정말 사회적인 남남 갈등이 정말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를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대북 정책, 어느 국가나 대외 정책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대외 정책의 1번이 대북 정책이고 그 대북 정책은 정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 사실 이제 뭐 이게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고 또 정치권에 대한 신뢰 조사하면은 그것도 아마 뭐 세계에서 제일 낮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계속 쌓이고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작은 사건 하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여건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더욱이나 이런 점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또 정치권 차원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두 분이 같이 인식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그 8월 15일 대통령의 그 경축사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문재인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자. 그리고 그 해제를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이 서한을 김무성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수효 위원장? 한 방송국에서 오늘 급하게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이 5.24 제재를 정말 이렇게 없애고 문재인 대표대로 해제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었을 때 약 73.5%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5.24 제재 조치. 어떤 조치입니까? 천안함 사건. 정말 우리들의 이 젊은 청년들이 쓰러져 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최소한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응징한 것이 5.24 제재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이고요. 저 또한 5.24 제재를 전면적으로 지금 해제를 한다면 아무 북한의 조치 없이 해제를 한다면 정말 도발해서
대화를 이끌고 도발해서 보상을 이끄는 그런 그 고리를 전략에? 계속하는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적절치 못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예. 저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그 통일에 대한 구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 북한 전문가의 상당수가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남북 경협과 북광 경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꽉 막혀 있는 우리 경제의 선장판을 뚫고 한국 경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비춰주는 그런 조치, 그런 구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 우리 서로에게는 오이사 제재 조치가 있지만은 유엔 안보리에서는 또 대북 제재 조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금융적인 거나 경제적인 교류를 좀 멀리하게 그렇게 제재를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아무 조치 없이 오이사 제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경제 미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서로 이 주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건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서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을 생각해서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병행하자는 2+2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익도 없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냥 이대로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통일은 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육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트랙을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협을 시키고 또 우리 북방 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하나의 과정이고 또 안보에도 여야가 없듯이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경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야가 합동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대통령에 건의하자고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저도 역시나 보고 있지만 결국은 유화적 정책으로 가자라는 그 기조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유화적 정책이 이꼴 평화다라는 이론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 오이사 제재 조치가 정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는데요. 저는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의존도가 북한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서는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경제,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의 물꼬가 점점 북한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제재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는 실익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한 이 유화적 정책, 과연 평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토론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화적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히틀러와 뮌헨에서 협정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유화적 정책으로 북한을 믿고 이렇게 북한을 봐주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인벌린 사례까지 나오니까 짧게 제가 하시죠. 거꾸로 독일의 사례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거는 3인당에서 추진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어간 것은 또 김인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20여 년, 30여 년에 쌓인 동서독 간의
협력과 교류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동서적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탕에서 나온 것이 저는 독일의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강경하게 가자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아닙니다. 투트랙으로 지금도 지금 경축사에서 보셨듯이 6만 명 이상 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걸음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기조를 강경하게 가져가되 조금씩 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맞춰가자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알겠습니다. 정책입니다. 예. 예, 이제 문재인 대표도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이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90%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그 중요한 중국이 이제 9월 3일 전성절을 하는데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체로 참석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다만 열병식을 참석하는 문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고 메르켈 총리는 열병식 참석 안 하는 걸로 전승절만 오는 걸로 이렇게 좀 돼 있어서 메르켈 총리와 같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이신지 조한규 위원장 먼저. 우선 독일과 대한민국이 중국 관계에서 처한 조건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사전 전제하고요. 네. 지금 한반도가 마치 구한말처럼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이 밀월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멀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세계 제1위, 2위를 다툰 경제 대국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가셔야 됩니다. 열병식도 참석해야 된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저는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을 하시되 열병식은 가지 않는 메르켈 전략이 저희에게도 좀 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저희 관계를 보면 항일 운동을 했던 파트너로서의 어떤 축하의 개념은 할 수 있겠지만 열병식은 조금 가시면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함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갈리지만 전승절 참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